지금 독일 전역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CNN의 유명한 다큐멘터리 PD가 생방송 중에 사고를 친 건데요. 한국을 완전히 비판하러 갔다가 취재 현장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을 생방송 도중 오열하며 폭로해 버렸다고 합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독일 전체가 경악에 빠졌고 모든 언론사와 SNS가 이 영상 하나로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CNN 최고 경영진조차 극도의 혼란에 빠져 긴급 비상회의를 소집하며 수습에 나섰다는 후문입니다. 대체 이 PD가 한국에 보고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한 걸까요? 그 전율적인 진실, 지금 당장 공개합니다. 저는 올리비어 싱클레어입니다. 38살의 CNN 다큐멘터리 PD죠. 제 유년 시절은 베를린 국립 오페라 하우스 무대 뒤에서 시작됐어요. 어머니는 그곳의 수석 소프라노였고 저는 분장실과 연습실을 놀이터 삼아 자랐죠. 5살 때부터 토스카의 아리아를 자장가로 들었고 7살엔 돈 조반니 전곡을 외울 정도였어요.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진정한 예술은 개인의 영혼에서 나온다, 올리비아. 대중에 영합하는 순간 예술은 죽는 거야. 아버지는 뮌헨 대학교 서양철학과 교수였어요. 칸트와 헤겔을 논하시며 항상 이성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셨죠. 독일이 위대한 이유는 개인주의 전통 때문이란다. 집단에 매몰되면 인간은 자유를 잃어. 뮌헨 대학교에서 음악사를 전공하고 CNN에 입사한 후 15년. 저는 오직 클래식과 오페라 다큐멘터리만 만들어 왔어요. 바이로이트 축제, 빈 피라모닉 라 스칼라. 제가 다른 주제들은 모두 인류 문화의 정수였죠. 그런데 2023년 4월의 어느 날 편집장이 저를 불렀어요. 올리비아, 이번엔 좀 다른 걸 해봐야겠어. 다른 거요? 케이콘이라고 들어봤나? 한국 대중음악 축제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리는데 자네가 가서 취재해왔으면 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요? 케이팝으로요? 젊은 시청자들이 원해. 자네의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문화의 타락, 고급 예술은 어디로 갔나? 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되잖아. 저는 모욕감을 느꼈어요.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K-팝이라는 걸 검색해봤어요. 화면을 가득 채운 화려한 의상과 현란한 조명, 똑같은 얼굴들. 이게 음악이라고?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획일적인 안무 공장에서 찍어낸 미소. 이건 전체주의 아니면 뭔가? 북한의 매스게임이랑 뭐가 달라? 2023년 5월 저는 카메라맨 나이젤 파커와 함께 브라질 상파울루에 도착했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습한 열기가 얼굴을 때렸죠. 도시는 혼돈 그 자체였어요. 나이젤은 45살의 베테랑 카메라맨이었어요. 희귀 혈액형인 RH-AB형의 혈우병까지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했죠. 출발 전 의사가 경고했어요. 브라질은 의료 시스템이 불안정하니 특히 조심하세요. 당신 혈액형은 그쪽에서 구하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나이젤은 웃으며 말했죠. 걱정 마, 올리비아. 난 20년간 전쟁터에서도 살아남았어. K-팝 콘서트가 뭐가 위험하겠어? 상파울루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빈부격차가 극명했고 거리는 무질서했으며 치안은 불안해 보였죠. 그런데 이상한 건 거리 곳곳에서 K-팝 음악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택시 안에서도 상점에서도 심지어 호텔 로비에서도. 소음 공해가 따로 없네. 저는 중얼거렸어요.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매니저가 경고했어요. 이 근처 파벨라는 위험하니 절대 가지 마세요. 특히 밤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케이콘 행사장 주변도 사람이 많이 몰려서 소매치기가 많아요. 저녁에 호텔 레스토랑에서 나이젤과 식사를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상파울루의 야경은 화려하면서도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죠. 이런 곳에서 K-팝이라니. 저는 와인을 홀짝이며 말했어요. 문화적 부조화의 극치야. 삼바와 보사노바의 나라에서 한국 아이돌이라니. 하지만 인기가 대단하다던데요. 나이젤이 말했어요. 들어보니까 남미 전체에서 팬들이 온다고 하더군요. 그게 더 비극이지.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자신들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버리고 획일적인 아시아 대중문화에 빠져드는 거잖아. 이게 21세기 문화 제국주의가 아니면 뭐겠어?
다음 날 아침 케이콘 프레스 센터에 갔어요. 이미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죠. 대부분은 열정적으로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브리핑에서 놀라운 숫자들이 나왔어요. 3일간 예상 관객 20만 명. 브라질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콜롬비아에서도 온다는 거였죠. 이게 말이 돼? 저는 나이젤에게 속삭였어요. 비행기 타고 케이팝 보러 온다고. 행사장으로 향하는 길에 이미 팬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말이죠. 대부분 10대와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들은 한국 아이돌들의 사진이 프린트된 티셔츠를 입고 응원봉을 들고 있었죠. 저걸 봐요. 나이젤이 카메라를 들며 말했어요. 다들 한국어로 뭔가를 외치고 있어요. 알리안츠 파르케 경기장은 거대했어요. 7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경기장이 K-팝 콘서트를 위해 가득 차고 있었죠. 프레스 패스를 목에 걸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더 충격적인 건 관객들의 모습이었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붉은색 옷을 입고 있었죠. 마치 거대한 붉은 바다 같았어요. 이게 자발적이라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다들 똑같은 색 옷을 입고 왔다고.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팬들끼리 SNS로 약속한 거예요. 오늘은 레드오션을 만들자고요. 레드오션? 네, 붉은 바다요. 한국 아이돌 그룹의 팬 색깔이 빨간색이거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색깔까지 통일하다니. 이게 전체주의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공연이 시작되기 전 관객석을 둘러봤어요. 놀랍게도 브라질 사람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완벽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가사를 전부 외우고 있었어요. 문화적 식민화의 전형적인 모습이군.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자신들의 언어와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어. 이게 세계화인가 아니면 문화적 획일화인가? 첫 번째 그룹이 무대에 올랐어요. 귀청이 찢어질 듯한 함성이 터져나왔죠. 저는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어요. 무대 위에는 9명의 젊은이들이 완벽하게 동기화된 춤을 추고 있었어요.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죠. 저 정확성을 보세요. 나이젤이 감탄했어요. 군무가 정말 칼 같네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야. 저는 대답했어요. 인간이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잖아. 개인의 개성은 어디 있어? 저게 예술이야 아니면 군사훈련이야? MC가 무대에 올라와 포르투갈어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뭔가를 외쳤죠. 우리 모두 하나가 돼요. 그러자 7만 명이 일제히 한국어로 따라 외쳤어요. 하나가 돼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콘서트가 아니라 종교 집회 같았죠. 아니, 어쩌면 정치 집회에 더 가까웠어요. 이게 바로 내가 경고하고 싶은 거야.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젊은이들이 비판적 사고 없이 집단에 매몰되고 있어. 이런 맹목적인 추종이 얼마나 위험한지 역사가 증명하지 않았나? 두 번째 그룹이 등장했어요. 이번엔 여성 아이돌이었죠. 관객들의 반응은 더욱 열광적이었어요. 저들을 봐. 저는 나이젤에게 말했어요. 다들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어. 무대 위 아이돌들의 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이게 정상이야? 팬들이 즐거워 보이는데요. 나이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게 바로 문제야. 저는 답답해했어요. 진정한 예술은 관객을 생각하게 만들어야 해. 성찰하게 하고 질문하게 해야 한다고. 이건 그냥 감각적 자극일 뿐이야. 무대 구조물이 화려하게 움직였어요. 레이저 쇼와 불꽃이 터졌죠. 관객들의 환호성은 더욱 커졌어요. 세 번째 그룹의 공연이 한창일 때였어요. 무대 위에는 대형 LED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것을 지탱하는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있었죠. 화려한 영상이 스크린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저는 프레스 구역에서 비판적인 논평을 계속 녹음하고 있었어요. 이런 과도한 시각적 자극이 젊은이들의 감수성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술적 감동 대신 즉각적이고 표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게 만들죠. 바로 그때였어요. 끼익. 불길한 금속 마찰음이 들렸어요. 무대 왼쪽의 거대한 철제 구조물에서 나는 소리였죠. 뭐야 저 소리? 나이젤이 카메라를 돌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죠.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구조물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팍팍쾅.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구조물 연결 부위가 부러지면서 거대한 철제 빔이 무너져 내렸죠. 스크린이 기울어지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피해. 누군가 소리쳤지만 너무 늦었어요. 무대 근처에 있던 스태프들과 기자들이 미처 피하지 못했죠. 저는 나이젤을 찾았어요. 그는 더 가까이에서 촬영하려고 무대 쪽으로 이동해 있었죠. 나이젤. 제 외침과 동시에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떨어진 철제의 끝부분이 나이젤을 정면으로 가격한 거였어요. 그는 카메라를 든 채 그대로 쓰러졌고 바닥에는 붉은 피가 흥건히 고이기 시작했죠. 저는 미친 듯이 그에게 달려갔어요.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저는 오직 나이젤만 보였어요. 오 마이 갓. 나이젤. 나이젤. 그의 머리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건 옆구리였죠. 날카로운 철제 파편이 깊숙이 박혀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었죠. 구급차. 앰뷸런스. 저는 주변에 소리쳤어요. 다행히 행사장에 대기하고 있던 응급의료팀이 빠르게 달려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을 보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브라질 의료진이 포르투갈어로 빠르게 뭔가를 주고받았어요. 그중 한 명이 영어로 물었어요. 무슨 혈액형이에요? RH-AB형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리고 혈우병이 있어요. 헤모필리아? 의료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들은 다시 포르투갈어로 급하게 대화를 나눴죠. 단어 몇 개는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아레이아로? MUITO 아레이아로. 희귀하다는 뜻이었죠. 들것에 나이젤을 싣는 동안에도 출혈은 계속됐어요. 혈우병 때문에 지혈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였죠. 의료진이 압박 붕대를 감았지만 피는 계속 새어나왔어요. 구급차로 옮기면서 한 의료진이 말했어요. 병원까지 20분 걸려요. 버티셔야 해요. 저는 구급차에 함께 탔어요. 차 안에서 의료진은 수액을 연결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지만 나이젤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죠. 맥박이 약해지고 있어요. 의료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출혈이 너무 심해요. 저는 나이젤의 차가운 손을 잡았어요. 나이젤 버텨. 제발 버텨줘. 그의 눈꺼풀이 간신히 떨렸어요. 올리비아. 말하지 마, 힘 아껴.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구급차가 상파울루의 복잡한 도로를 헤치고 달렸어요.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지만 교통체증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없었죠. 더 빨리 갈 수 없나요? 저는 애타게 물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운전사가 답했어요. 상파울루 시립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케이콘 사고로 다친 사람들이 동시에 몰려들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나이젤은 상태가 위중해서 즉시 수술실로 옮겨졌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와서 저를 찾았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죠.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는 영어로 말했어요. 환자분의 혈액형이 매우 희귀해요. RH-AB형은 브라질 전체 인구의 0.01%도 안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병원에 재고가 없어요. 브라질의 의료 시스템 특성상 희귀형은 중앙혈액원에서 관리하는데 상파울루 중앙혈액원에도 지금 재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병원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그럼 어떻게 하죠? 리우데자네이루와 브라질리아 중앙혈액원에 연락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그곳에는 재고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리죠? 리우에서 도로로는 6시간, 헬기로도 1시간 반은 걸립니다. 브라질리아는 더 멀고요. 지금 날씨가 좋지 않아서 헬기 운항이 어렵다고 하네요. 나이젤이 그때까지 버틸 수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혈우병 환자의 대량 출혈은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같은 출혈 속도라면 2시간, 최대 3시간이 한계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21세기에 이렇게 큰 도시에서 단지 혈액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다니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인공 혈액이라든지. 그런 건 아직 실험 단계예요. 게다가 혈우병 환자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응고인자가 포함된 실제 혈액이 필요해요. 저는 즉시 독일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주말이라 당직자만 있었죠. 죄송합니다만 의료 긴급 상황은 현지 병원에서 해결하셔야 해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의료 통역 지원 정도입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저는 소리쳤어요. 월요일에 정식으로 연락 주시면 담당자가.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CNN 본사에도 연락했지만 베를린 새벽 시간이라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나이젤의 가족 그들이 독일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2시간이 1시간처럼 빠르게 흘러갔어요. 의사가 다시 찾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죠. 환자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병원은요? 저는 절박하게 물었어요. 사립병원이라도. 이미 다 연락했습니다. 상파울루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까지 확인했어요. RH-AB형은 정말 구하기 어려워요. 특히 이렇게 많은 양은. 저는 복도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죠. 이 거대한 도시에서 저는 완전히 혼자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휴대폰 배터리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충전기는 호텔에 두고 왔고 병원 매점은 이미 문을 닫았죠. 그때 간호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젊은 여성이었는데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것 같았어요. 실례합니다. 그녀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혹시 한국 분들께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이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간호사를 올려다봤어요.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케이콘 때문에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스태프들도 있고 이곳에 사는 한인들도 많고요. 그분들은 정말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단결력이 강해요. 그게 무슨?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한국 관광객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희귀 혈액형이었죠. 한인회에서 즉시 움직여서 브라질 전역에서 혈액을 찾아냈어요. 정말 빨랐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제가 그토록 비판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다고요? 전체주의적 집단 문화라고 조롱했던 바로 그들에게요. 하지만 시계를 보니 이미 1시간 반이 지나 있었어요. 나이젤에게 남은 시간은 1시간뿐이었죠. 저 한국말을 못해요. 제가 말했어요. 병원 로비에 한국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다친 팬들 때문에 많이 와 있거든요. 영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존심이고 뭐고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엘리베이터를 탔죠. 로비에 내려가니 정말로 케이콘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여러 보였어요. 그 중에는 분명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도와주세요라는 단순한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마침내 용기를 내어 한 무리에게 다가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과 여성 몇 명 있었죠. 실례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저를 돌아봤어요. 혹시 영어 하시나요? 네, 합니다. 한 남성이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제 동료가. 저는 말을 더듬었어요. 사고를 당했는데 피가 필요해요. RH-AB형이에요. 혈우병도 있고. 시간이 없어요. 1시간밖에. 제 설명은 중구난방이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남성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RH-AB형이요? 그가 확인했어요. 정말 희귀한 혈액형이네요. 잠깐만요.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케이콘 현지 코디네이터예요. 올리비아 싱클레어입니다. 저는 급하게 말했어요. CNN PD요. 인사는 나중에 하시고.
이상민 씨가 저를 제지했어요. 지금은 시간이 중요하니까요. 그는 빠르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급하게 통화를 했는데 중간중간 RH- 긴급, 혈우병 같은 단어들이 들렸어요. 옆에 있던 여성이 저에게 물었어요. 환자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상태는 어떠세요? 수술실에 있어요. 저는 불안하게 대답했어요. 의사가 1시간이 한계라고. 걱정 마세요. 그녀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저는 간호사예요. 윤서영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는데 일단 위에 가서 상태를 확인해 봐도 될까요?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방금 전까지 절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낯선 사람들이 제 문제를 자기 일처럼 나서서 해결하려 하다니. 이상민 씨가 전화를 끊고 말했어요. 한인 회장님께 연락했어요. 지금 전체 네트워크에 메시지 보내고 계세요. 브라질에 한인이 10만 명 넘게 있으니까 분명 같은 혈액형인 분이 계실 거예요. 10만 명이요? 저는 놀랐어요. 네. 상파울루에만 5만 명 정도 계세요. 왓츠앱 그룹이 1000개가 넘고 페이스북 그룹도 있고 교회 네트워크도 있어요. 지금 다 가동하고 있으니까 곧 연락이 올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저희를 모르시잖아요. 이상민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위급한 상황에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 목숨이 달렸는데요.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때 뭉쳐요.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10분도 안 돼서 병원 로비가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이 계속 도착했죠. 케이콘 스태프들, 상파울루 거주 교민들, 심지어 관광객들까지. 혈액형 검사 받으러 왔어요. 저도 RH-예요. B형이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오고 있어요. 저는 압도당했어요. 불과 20분 전만 해도 저는 완전히 혼자였는데 이제 수십 명의 낯선 사람들이 나이제를 위해 모여들고 있었죠. 정 회장이라는 중년 남성이 나타났어요. 위험 있는 모습에 따뜻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죠. 브라질 한인 회장 정혜원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해결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는 나중에 하시고. 정 회장이 말했어요. 지금은 혈액 찾는 게 먼저예요. 벌써 30분 전에 전체 공지 올렸으니까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한국어로 빠르게 통화를 하는데 표정이 점점 밝아졌죠. 여보세요? 아, 김 사장님. RH-AB? 정말요? 지금 어디 계세요?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정 회장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죠. 아, 캄피나스요? 여기서 100km나 떨어졌네요. 너무 멀어요. 제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잠깐만요. 정 회장이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어요. 포기하긴 일러요.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박 사장? 응, 나야. 지금 긴급 상황인데 캄피나스에서 상파울루까지 최대한 빨리 와야 해. 생명이 달렸어.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한국인이 나섰어요. 제가 헬기 회사 아는데 연락해 볼게요. 저는 경찰 쪽 아는 분께 연락해서 에스코트 요청할게요. 고속도로 상황 실시간으로 체크할게요. 순식간에 작전이 짜였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보고만 있었죠. 마치 잘 훈련된 군대 같았어요. 아니, 군대보다 더 효율적이었죠. 20분 후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찾았습니다. 3명이나 찾았어요. 첫 번째는 캄피나스의 김상준 씨. 두 번째는 상파울루 동쪽 끝 아루자의 박정환 씨. 그리고 놀랍게도 세 번째는 병원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 최강혁 씨였어요. 최 사장님이 10분 안에 도착한대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정말로 10분 후 숨을 헐떡이며 한 남성이 뛰어들어왔어요. 4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이었죠. 최강혁입니다. 어디서 피를 뽑으면 되죠? 그는 이미 팔을 걷고 있었어요. 의료진이 즉시 그를 체열실로 안내했어요.
저도 따라갔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집에서 저녁 먹고 있었는데 메시지 보고 바로 뛰어왔어요. 최 씨가 말했어요. 한인회 단톡방에 긴급 메시지 떴거든요. 독일 분이 위급하다고. 저희가 한국 문화를 그렇게 비판했는데도요? 최 씨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게다가 같은 희귀 혈액형인데 안 오면 그게 사람이에요? 체열하는 동안 그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정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번역이 안 되는 말인데 남이지만 남이 아닌 거예요. 특히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두 번째 기증자가 도착했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30대 남성이었죠. 죄송해요. 늦었죠? 박정환 씨가 헐떡였어요. 고속도로가 막혀서 중간에 차버리고 오토바이 택시 탔어요. 한인회에서 비용은 다 대준다고 해서요. 세 번째는 더 극적이었어요. 캄피나스의 김상준 씨는 정말로 경찰 에스코트를 받으며 왔어요. 어떻게 경찰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인 회장님이 시의원님께 부탁했대요. 이상민 씨가 설명했어요. 한국 교민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기여하고 있거든요. 생명이 달린 일이라니까 바로 도와주셨대요. 하지만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혈액은 확보했지만 양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환자의 출혈이 예상보다 심각해서요. 그때 정 회장의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여보세요? 뭐라고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아르헨티나의 수도예요. 여기서 비행기로 3시간 거리죠. 지금 아르헨티나 교민 2명이 공항으로 가고 있대요. 정 회장이 설명했어요. 같은 혈액형이래요. 비행기표 끊어서 지금 출발한대요. 비행기를 타고 온다고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럼요. 목숨이 달렸는데 비행기쯤이야. 윤서영 씨가 말했어요. 작년에는 파라과이에서 헬기 타고 온 적도 있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수혈이 시작됐어요. 나이젤의 생명선이 연장되는 순간이었죠. 의사가 나와서 알려줬어요.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복잡해서 혈액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더 필요한가요? 정 회장이 물었어요. 최소한 4명분은 더 있어야 안전합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한국인들은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저도 검사받고 싶어요. 혈액형은 안 맞지만 다른 도움이라도. 커피랑 샌드위치 사왔어요. 다들 저녁 못 드셨죠? 담요도 가져왔어요. 밤에 춥대요. 새벽 1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출발한 2명이 도착했어요. 최윤재 씨와 강미선 씨였죠. 늦어서 죄송해요. 최 씨가 말했어요. 공항에서 시간이 좀 걸려서. 비행기 표가 너무 비싸지 않았어요? 제가 물었어요. 한인회에서 다 처리해 준대요. 강 씨가 웃었어요. 이런 일에 쓰라고 기금을 모아두거든요. 새벽 2시. 수술이 계속되는 동안 병원 로비는 마치 작은 한인타운 같았어요. 누군가는 김밥을 만들어 왔고 누군가는 따뜻한 차를 나눠주고 있었죠. 왜 다들 안 가세요? 피곤하실 텐데. 제가 물었어요. 혼자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우리라도 있으면 마음이 좀 놓이실 것 같아서요. 새벽 4시. 드디어 의사가 나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출혈도 멈췄고 생체 신호도 안정적입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지만 로비에서는 환호성이 터졌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껴안고 기뻐했죠. 마치 자기 가족이 살아난 것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감사해서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울지 마세요. 윤서영 씨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다 잘 됐잖아요. 미안해요. 저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제가 한국 문화를 그렇게 무시하고 전체주의라고 비난하고. 괜찮아요. 그녀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사실 우리도 가끔 스스로한테 물어요. 우리가 너무 집단적인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건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그게 바로 차이예요. 정 회장이 다가와 말했어요. 우리의 집단 문화는 개인을 억압하는 전체주의가 아니에요. 개인을 지키기 위해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처럼요.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병원 창밖으로 상파울루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이제 저희는 가볼게요. 이상민 씨가 말했어요. 나이젤 씨 깨어나면 연락 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그들을 붙잡았어요.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는 나이젤 씨가 건강하게 회복하는 거예요. 최강혁 씨가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서울 구경시켜 드릴게요. 하나 둘씩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본 거지? 정말로 전체주의를 본 건가? 아니면 인간의 아름다운 연대를 본 건가? 나이젤이 의식을 회복한 건 이틀 뒤였어요. 그동안 한국인들은 교대로 병원을 방문했죠. 마치 가족처럼요. 정말 놀라워. 나이젤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날 살렸다고. 그래.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내 피의 절반은 이제 한국 피야. 일주일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보고 배웠어요. 한국 교민 사회의 조직력은 상상 이상이었죠. 의료비 문제가 생기자 즉시 모금이 시작됐고 통역이 필요하면 자원봉사자가 나타났으며 나이젤의 가족과 연락할 때도 시차를 고려해 교대로 도와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정 회장에게 물었어요. 오랜 세월 타국에서 살면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가 설명했어요. 브라질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건 쉽지 않거든요. 특히 의료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서로 돕는 체계를 만든 거죠. 언제부터 이런 시스템이? 한 20년 됐나? 처음엔 작게 시작했어요. 교회 중심으로 모이다가 이제는 꽤 체계적이 됐죠. 의료뿐만 아니라 법률, 교육, 비즈니스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전체주의라고 비난했던 것이 사실은 생존을 위한 연대였다는 걸. 어느 날 오후 윤서영 씨와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K-팝 팬덤도 비슷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응원하는 건 맹목적인 추종이 아니에요. 같은 걸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연대죠. 하지만 그 획일적인 응원은 정말 획일적으로 보이세요? 그녀가 웃었어요. 자세히 보세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요. 단지 함께할 때 더 큰 힘이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도 개인의 취향이나 자유는 올리비아 씨.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빨간 옷을 입는 건 강요가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함께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거죠. 그게 자유 아닌가요? 그녀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올리비아 씨가 사랑하는 오페라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계속했어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다 같은 검은 옷을 입죠. 그게 개성을 억압하는 건가요? 그건 다르죠. 예술적 통일성을 위한 거죠. K-팝 팬덤도 같아요.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가요. 며칠 후 병실에서 나이젤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있잖아, 올리비아. 그가 말했어요. 내가 쓰러졌을 때 마지막으로 본 게 뭔지 알아? 뭐였는데?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부상자들을 돕는 모습이었어. 아까 그 붉은 물결이 순식간에 구조대가 된 거야. 그때 생각했어.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이상민 씨가 병문안을 왔을 때 저는 물었어요. 한국의 정의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글쎄요.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니고 연민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면서 그 이상이죠. 남을 나의 확장으로 보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나의 확장? 네. 당신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고 당신이 기쁘면 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돕는 게 당연한 거죠. 특별한 일이 아니라. 퇴원을 앞둔 날 저는 정 회장에게 물었어요. 회장님,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뭉치는 거예요? 정말 궁금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역사 때문일 거예요. 한국은 늘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거든요.
혼자서는 불가능했죠. 그래서 함께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럼 개인의 자유는요? 개인이 먼저 살아야 자유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개인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살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누구보다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퇴원 전날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내일 케이콘 갈라쇼가 있어요. 이상민 씨가 말했어요. 마지막 공연인데 같이 가실래요? 나이젤 씨는 아직 무리겠지만 올리비아 씨라도.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이분들이 나이젤을 살려줬는데 그 정도는 들어드려야죠. 다시 찾은 알리안츠 파르케. 하지만 이번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입구에서 만난 자원봉사자들의 미소가 다르게 보였고 질서 정연하게 줄 선 팬들의 모습도 다르게 보였어요. 저기 보세요. 윤서영 씨가 가리켰어요. 저 아이들이 브라질 빈민가 아이들이에요. 케이콘에서 무료 초대했대요. 무료 초대? 네. 매년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초대해요. 케이팝을 통해 꿈을 키우라고. 공연장에 들어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대형 스크린에 메시지가 떴죠. 나이젤 파커 씨의 쾌유를 축하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7만 관중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저는 눈물이 났죠. 이건 어떻게? 팬들이 SNS로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상민 씨가 설명했어요. 다들 걱정 많이 했어요. 공연이 시작됐어요. 같은 노래, 같은 춤이었지만 이번엔 완전히 달리 보였어요. 획일적이라고 생각했던 응원 속에서 개개인의 표정을 봤어요.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친구와 껴안고 있었죠. 각자의 감정을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하면서도 함께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보세요. 윤서영 씨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저 구역은 청각장애인 팬들이에요. 수어 통역사가 있죠. 저쪽은 휠체어 구역이고요. 이렇게 세심하게. 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어야 진짜 하나가 되는 거니까요. 한 아이돌 그룹이 무대에서 말했어요. 통역이 전해졌죠.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따로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전에는 전체주의적 구호로 들렸을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어요. 강요가 아닌 감사였고 억압이 아닌 사랑이었어요. 올리비아 씨. 정 회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어때요? 여전히 소음으로 들리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하모니로 들려요. 하모니? 네. 서로 다른 음들이 함께 어우러져 만드는 화음이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하모니는 각 음이 자기 소리를 내면서도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거라고. 공연의 클라이맥스에서 모든 아티스트가 무대에 올랐어요. 관객들도 일어섰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모두가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이는 열정적으로 춤추고 어떤 이는 조용히 손만 흔들고 어떤 이는 그저 미소 지으면서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함께였어요. 이제 이해하셨나요? 윤서영 씨가 물었어요. 우리의 함께는 똑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모습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공연이 끝나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죠. 이것도 강요된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한 브라질 팬이 옆에서 대답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공간이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한국 팬들에게 배운 거예요. 저는 깨달았어요. 문화는 이렇게 전파되는 거구나. 강요가 아닌 감화로, 억압이 아닌 사랑으로. 나가는 길에 이상민 씨가 말했어요. 올리비아 씨, 혹시 한국 속담 아세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 무슨 뜻이에요? 종이 한 장도 여럿이 함께 들면 가볍다는 뜻이에요. 혼자서는 무거운 것도 함께하면 가벼워진다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이젤의 생명이 그렇게 구해졌으니까요. 베를린으로 돌아온 저는 6개월 동안 다큐멘터리를 다시 만들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요. 제목을 바꿨죠. 21세기 문화의 타락에서 하모니, 경계를 넘은 공명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제 사고방식 그리고 한국인들의 도움. 무엇보다 정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려 노력했죠. 한국어 정은 영어로 번역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내레이션을 녹음했어요.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니고 연민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면서 그 이상입니다. 타인을 나와 분리된 존재가 아닌 확장된 나로 보는 마음입니다. 편집실에서 밤을 새우며 작업했어요. 케이콘의 영상을 다시 보니 전혀 다른 것들이 보였죠. 제가 획일적이라고 봤던 붉은 물결 속에서 수만 개의 개별적 이야기들을 발견했어요. 각자의 아픔, 각자의 기쁨, 각자의 꿈이 있었죠. 편집장은 초편집본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올리비아, 이게 정말 내가 만든 거야? 너답지 않은데. 다른 게 뭔데요? 제가 물었어요. 냉철하고 비판적이고. 그게 제 편견이었어요. 저는 고백했어요.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거죠. 하지만 실제 일어난 일들, 나이젤의 생명을 구한 이야기는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2023년 12월 CNN 프라임타임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특히 젊은 시청자들에게서 드디어 K-팝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다큐가 나왔다. 한국의 정문화 정말 아름답네요. 나도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어요. 일주일 후 CNN 아침 뉴스 생방송 인터뷰가 잡혔어요. 올리비아 싱클레어 씨, 안녕하세요. 진행자가 인사했어요. 당신은 유럽 고급 문화의 수호자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번 다큐멘터리는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수호하려 했던 건 문화가 아니라 제 편견이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진정한 예술은 형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간 목이 메었어요. 나이젤을 구하기 위해 밤새 달려온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 피를 나눈 사람들. 그들이 나이젤을 구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제 편견도 구했어요. 제가 본 건 전체주의가 아니라 아름다운 연대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생방송에서 우는 건 처음이었죠. 제가 그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비난했는데 저는 말을 이었어요. 그들은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줬어요. 그게 정의라는 거래요. 남이지만 남이 아닌. 이제 저도 조금은 이해합니다. 진행자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우리 모두는 편견을 갖고 있어요. 저처럼요.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K-팝이 단순한 대중문화가 아니라 사람들을 잇는 끈이 될 수 있다는 것처럼요. 인터뷰가 끝나고 프로듀서가 다가왔어요. 올리비아, 시청자 게시판이 폭주하고 있어. 역대 최고 반응이야. 정말로 수천 개의 댓글이 올라왔어요. 감동했다는 사람들, 한국 문화를 다시 보게 됐다는 사람들,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까지.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올리비아 방송 봤어. 자랑스럽구나. 어머니. 저는 울컥했어요. 제가 어머니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진정한 예술이 뭔지 이제 알았으면 됐지.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도 생각해봤어. 한국 음악가들과 협업 공연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나이젤은 완전히 회복했고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문화의 연결고리라는 시리즈예요.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다루는 내용이죠. 지난달에는 베를린 한인회의 초청을 받았어요. 올리비아 씨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베를린 한인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어머니였어요. 코벤트 가든에서 한국 성악가들과의 합동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셨죠. 동양과 서양 하모니라는 제목이었어요. 관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 어머니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전통 가곡과 이탈리아 오페라의 만남 정말 새로웠어. 올해 3월 저는 서울을 방문했어요. 비판하러 간 게 아니라 배우러 간 거죠. 서울에서 브라질 한인들과 재회했어요. 최강혁 씨가 약속대로 서울을 안내해줬고 이상민 씨는 K-팝 콘서트에 초대해줬죠. 올리비아 씨도 이제 우리 정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거예요.
윤서영 씨가 말했어요. 평생 이어질 인연이죠. 나이젤은 요즘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갚아야지.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헌혈도 시작했어. RH-AB형. 누군가에겐 생명줄이 될 수 있으니까. 브라질 한인들과도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최강혁 씨는 사업차 베를린에 올 때마다 연락을 주고 정 회장님은 가끔 안부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얼마 전 이상민 씨에게서 사진이 왔어요. 케이콘 2024의 사진이었죠. 여전히 붉은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저 붉은 물결은 획일화가 아니라 하나됨이라는 걸. 억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어쩌면 진정한 하모니는 서로 다른 음들이 함께 어울릴 때 만들어지는 건지도 몰라요. 클래식과 케이팝이 개인과 공동체가 서양과 동양이 함께 어우러질 때 말이죠. 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진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올리비아 싱클레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열린 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연이었습니다.